그래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좀 고민했던 주제였어요. 노동과 기술. 굉장히 그러니까 작업장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노동조합들이 다른 뭐 노동법 계약한다 뭐 이런 거는 잘 대응을 하는데 기술에 대해서는 좀 너무 속수무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뭐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예, 뭐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뭐 관련해서 이제 좀 나름 공부를 하다 보니 또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얼마 전에 3월부터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 과학기술학을 공부하려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공부를 하는 초기 단계고 AI는 사실 다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먼저 대응했던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그리고 주변 분들이랑 얘기하고 이러면서 좀 저도 공부해 나가는 단계니까 예,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혜를 좀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노동의 미래. 사실 노동의 미래라기보다는 노동의 현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게 된 계기가 몇 가지 있는데 챗GPT 나오고 몇 년 전에 그리고 이번에 아틀라스 다들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얘를 여기다 대야 된다 그랬죠? 잠시만요. 뿅. 아틀라스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과 노동 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아틀라스가 나오니까 이제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입장을 발표했죠.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투입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곳곳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대착오적이다. 왜 발목을 잡냐. 21세기형 러다이트다. 나 주가 올랐는데. 이번에 현대차 주식 샀는데 노조가 왜 그러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급기야 대통령이 등판해서 이 거대한 수레바퀴를 피할 수 없다. 빨리 적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도 비판 논리도 많이 나왔어요. 왜 개개인한테 준비하라 그러냐. 사회가 준비하고 사회가 대응해야지. 그리고 그래서 AI 시대에 발맞춰서 사회의 변화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사회가 왜 항상 기술은 고정불변의 상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나 사회가 달라져야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 대표적으로 기술결정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질문. 그러니까 기술이 사회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그냥 기술은 쭉 발전해 나가고 그 기술이 사회 구조와 문화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결정한다. 가장 큰 주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관점인데요. 그래서 항상 이제 사회와 사람은 기술에 적응해야 되는 수동적 존재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묻는 걸 보니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근데 뭐라고 딱히 또 근거를 이렇게 딱 대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술 결정론의 대표적인 논리가 이런 거거든요. 인쇄술이 지식 생산과 유통을 확대했다.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인쇄술 없었으면 지금처럼 이 책들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접했겠습니까?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죠. 그리고 AI에 대해서도 AI가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준다는 사람도 있고 디스토피아를 만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기술 하나로 이런 게 뭔가 결론이 나온 것 같은 이런 얘기들. 이게 현실에서 반영되는 태는 이런 겁니다. 콜센터 상담사는 AI 도입하면 없어질 직종이니까 정규직 전환 논의할 필요 없다. 이게 실제로 서울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콜센터 노동자들이 하청 그래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너무 노동자들로서는 너무 분노스러운 얘기인데 맞는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 이 일을 어쩌지? 우리 기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기술이 사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따라서 기술이 재구성되거나 바뀌는 이런 사례들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방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규정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예를 들면 산업혁명 당시 아동노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아동노동은 인건비가 싸기도 했지만 기계를 작게 만들어도 됐어요. 그래서 선호한 측면도 있습니다. 요런데 이제 여기 이제 방직기 요런데 실 빠져가지고 기계 고장 나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들어가서 이걸 고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계값도 아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노동자들이 열심히 투쟁을 해서 공장법이 개정이 되고 공장법이 몇 차례 개정됐는데 특히 1833년 개정이 가장 유명합니다. 아동노동이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계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노동운동이 기계를 바꾼 거죠. 러닝머신. 아까 러닝머신 얘기 들으면서 이 얘기를 이것도 이제 산업혁명 당시 비슷한 시기였어요. 18세기 때. 이게 이제 감옥에 수감돼 있는 수감자들입니다. 이렇게 밀어서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예? 예, 뭐라고요? 운동기구. 그렇죠. 이제 이 러닝머신이랑 똑같아요. 트레드밀이라고 하죠. 예, 이런 기계를 트레드밀이라고 하거든요. 기계를 뒤로 밀어내면서 걷는 거. 이때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공장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그러면서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어디 취직 안 하고 떠들고 있다. 그러면은 가두고.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는 것이 범죄였어요, 이때는. 그리고 가뒀는데 어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 더 편하네? 이런 꼴을 못 봤던 거죠. 그건 너무 비도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켰던 게 이겁니다. 하루에 길게는 16시간씩 밟았어요. 고문이죠, 고문. 그러니까 이때는 트레드밀이 이런 사회에서는 고문기구였는데 어때요? 인권이 신장되고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교정에, 그러니까 교도시설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하면서 더 이상 이게 운동기구가 아니죠. 트레드밀은 지금은 운동기구입니다. 물론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이지만 사회에 따라서 기술이 재구성되는 사례입니다. 이제 공장 얘기를 조금 더 현대에 가깝게 해보기 위해서 다른 사례. 공작기계가 뭔지 아세요? 공장에서 많이, 금속 공장에서 많이 쓰이죠. 기계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금속 자르고 구부리고 뭐 이렇게 깎고 뭐 등등 하는. 그러면 이제 금속을 이 철판을 크기를 어떻게 자르고 막 이런 게 다 계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공작 기계들이 쭉 이렇게 있고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없는 공장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이 공작 기계가 처음부터 이렇게 노동자를 배제하는 자동화 수단이었을까? 실제로 처음 공작 기계가 만들어질 때는 경합이 있었어요. 두 가지 기술이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녹음재생 공작기계. 이게 정확히 말하면 녹음이라기보다는 리코드, 기록이에요. 노동자 몸의 움직임을 기계에 기록해서 그거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노동자의 움직임이 필요했습니다. 노동자가 이 기계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깎아봐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기록해서 재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숙련이 필요했고 당연히 굉장히 유연하게 넓은 용도로 쓸 수 있었어요. 효율적이었고 오류가 더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수치 재현은 그냥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예요. 뭐 몇 센치로 어떤 모양으로 뭐 어떻게 구부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죠. 노동자의 탈숙련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특히 이 기계를 좋아했던 거는 군부였습니다. 항공기나 무기 만들 때 그런 복잡한 기계를 만들 때 더 적합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기술이 어떤 건 더 생산성이 높고 어떤 거는 더 정밀한 데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경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작은 글씨로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이중 수치 제어 방식이 채택된 데는 공군의 막강한 지원과 노동자를 쉽게 통제하려는 경영진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술이 어떤 장소에서 채택되는 것은 그냥 기술이 우연히 채택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무조건 그 기술이 생산성이 좋아. 혹은 뭐 더 혁신적이야. 이런 어느 한 가지 때문에 채택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회가 반영돼 있고 이해관계가 반영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둘러싼 치열한 공방과 투쟁과 타협과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결정론은 아니다. 라는 사례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 기술에 대해서 많이 이제 하는 얘기가 기술은 중립적이고 이 기술이 모두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기술의 혜택은 모두가 다 누릴 수 있어. 그리고 누리도록 만들어야 돼. 이런 거. 그래서 실업이 발생하거나 기술로 인해서 뭔가 세상이 척박해지거나 뭐 기술을 이용해서 무슨 사기꾼이 나타나거나 이런 거는 부작용일 뿐이고 오용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그걸 규제하면 된다는 생각. 기술은 중립적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이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일 뿐이에요. 심지어 반도체 공장에서 그렇게 많은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죽어도 그냥 우린 몰랐어 그럴 줄. 가습기 살균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파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넘어가요. 실제로 처벌 안 받잖아요. 네.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분노스럽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은 부작용일 뿐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게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 노력이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노사정위원회에서 나오는 AI 녹서에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노동권을 보호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두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거기 때문에 미래에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는 현재의 삶은 다소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기술에는 굉장히 팽배합니다. 맞죠? 기술은 항상 현재와 함께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기술이 가져다 줄 미래. 현재 이 기술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책을 썼네요. 권력과 진보라는. 기술사를 연구한 그것도 기술 발전이 반드시 번영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류 기술사의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을 이 책에 담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한 얘기가 우리가 앞선 세대보다 더 생활 수준이 높은 거는 그 세대가 기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술과 노동 여건에 대해서 상류층이 자제하던 그런 선택에 우리가 도전했기 때문이다. 노동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해서도 도전했던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 초기에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기계가 발전하고 했지만 약 100년 정도 노동자들은 너무나도 비참했죠. 농로로 살 때보다 더 비참했죠. 당시에 노동자들 평균 수명이 36세였다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이미 다 대략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정도였지만 그게 나아진 거는 기술 발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건 선거권의 확대, 노조의 부상, 노동자 권리 보호의 법제화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술이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이런 거 집에 다 있죠? 우리 이런 거는 다 하나씩 갖추고 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런 것도 갖출 수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세탁기가 최초의 가정용 세탁기가 나온 게 1908년이었어요. 1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청소기 이건 상업용이긴 하지만 100년이 지났어요. 식기세척기는 더 오래됐습니다. 이제 이걸 넘어서서 AI 로봇이 이 모든 것을 다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사노동에서 해방될까요?
기술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여성들에게 이런 번영과 혜택을 갖다 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부터가 수상하잖아요, 사실. 그죠? 실제로 이걸 세탁기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세탁기 배신이었나? 원래 책은 미국 기술 발전의 사회사라는 책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걸 인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책을 많이 내요. 세탁기가 나오니까 원래 무거운 이불 빨래를 남성들이 했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하게 돼요. 성별 역할이 달라집니다. 청결과 위생 기준이 달라져요. 옷을 더 자주 빨게 돼요. 이건 이제 미생물학도 발전하고 뭐 등등 사회의 다른 요인들이 같이 되는 거죠. 이제 원래는 이 어려운 빨래 할 때 다 세탁소 갔는데 이제 집에서 웬만한 거 다 하게 되고 가사도우미도 없어도 되고 그리고 강력한 가족 이데올로기가 부상하면서 이제 가사노동의 수준이 가족 사랑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더 가사노동에 열을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오히려 세탁기가 만들어지고 약 100년 동안 여성들의 가사노동은 오히려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여성들의 가사노동이 줄어든 건 오히려 경제활동 진출 그리고 항생제 개발이나 이런 그러니까 누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플 때 하루 종일 돌봄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조건들 이제 그런 조건들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어떤 기술 하나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이 기술 하나 개발하면 문제가 쫙 해결될 거야.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기술이 개발될 때도 사회가 반영되고 이해관계가 반영되지만 기술이 작동할 때도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요소들과 결합한다는 거죠. 다음번 얘기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러다이트 얘기잖아요. 러다이트 뭔지 들어보셨나요? 러다이트. 기계 파괴. 아, 그렇죠. 네. 러다이트 하면 기계 파괴 생각나시죠? 근데 21세기에 이런 짓을 해? 뭐 이런 거지. 근데 이제 러다이트 운동을 문명 파괴, 기계 파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계를 파괴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기계가 싫어서 기계가 우리의 적이고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기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적응할 시간도 주지 않고 탈숙연화로 나의 지위가 낮아지고 실업이 발생하고 생존권의 위협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저항이었던 거죠. 당시 유럽은 나폴레옹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영국에서 의류 산업이 수출길이 막혔어요. 유럽이 다 봉쇄됐어요. 그러니까 산업이 더 이상 크지 않고 산업 침체 상황에서 신규 일자리도 나타나지 않고 특히나 이게 1810년대 11년부터 15년 정도까지인데 단결금지법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노동자 2명 이상이 모여서 회합을 해도 처벌되던 상황이에요. 노조할 권리가 아예 없었죠. 1824년에 이제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와 그렇게 때로 몰려다니면서 막 때려부시고 뭔가 요구하고 투쟁을 해? 이게 더 놀라워요 사실. 근데 그리고 아무 기계나 막 때려부시지 않았습니다. 임금 요구안 노동 조건에 대한 요구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수용되지 않고 악덕 사업 주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런 타격이 있었던 거고 1815년에 이제 임금 협상 타결되면서 막을 내렸죠. 그 뒤로는 이제 러다이트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 사보타주라는 말이 들어보셨죠? 무슨 태업을 하거나 어디 적진에 파고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교란을 일으키거나 막 이런 걸 사보타주라 그러잖아요. 사봇이 원래 남학신입니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그때만 해도 이제 아직 농촌에서 도시로 공장으로 이동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던 이런 시기에 남학신을 많이 신었다 그래요.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근데 기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기계 리듬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이 남학신을 기계에 던져서 기계를 멈추고 뭐 이랬던.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저항은 러다이트만이 아니었던 거죠. 기계와 관련된 이런 것들. 또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20세기에도 사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사례만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산업혁명 시기부터 지금까지
기술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통제권을 잃고 기계의 리듬에 맞출 것을 강요받을 때 굉장히 많은 저항들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연구와 뭐 논문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는 이제 포드가 그 브라질 아마존 밀림 지역에 공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타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 원래 밀림에 살던 원주민들을 고용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아침에 전부 다 똑같이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이런 일은 영국이나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산업혁명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계 부서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막 이렇게 막 깨져 있고. 시계는 작업 속도를 측정하는, 그리고 출퇴근 기록계. 몇 시에 출퇴근하는지 이런 거를 부수고 했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은요 지금 뭐 아니면 러다이트뿐만 아니라 이런 일에 계속해서 저항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필요한 질문이 왜 너네 기계를 부숴? 이게 아니라 이미 러다이트 운동은 200년 전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단결금지법이 아니라 노동상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기술 변화가 급격히 벌어질 때마다 이런 노동권과 생존권이 위협받는지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물어야 하는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때요? 나름 설득력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 네. 근데 여전히 남는 문제는 있어요. 왜 기계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노동자에게 이렇게 적대적일까? 노동자는 왜 이렇게 위협을 받을까?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던져봅시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즉 이제 사용자가 노동자만 고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써서 기계도 구입하고 이런 생산 체제에서는 기술은 곧 생산수단, 즉 자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디에 도입해서 어떻게 쓸지를 대부분 다 사용자들, 자본가들이 결정합니다. 당연히 이윤을 최우선 목표로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인력 감축이 필요하면 할 것이고, 인력 감축을 기계로만 하나요? 법을 바꿔서 하는 게 쉬우면 법을 바꿀 것이고, 법을 바꾸려고 그랬더니 저항이 너무 심해? 근데 이런 기술 좋아 하면은 기술을 도입할 것이고. 그래서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AI를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는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노동조합 활동하시는 분 혹은 뭐 이렇게 교섭을 해보셨거나 그래요. 그러세요? 교섭할 때 제일 어려운 주제가 뭐였어요? 회사가 진짜 이거는 말도 꺼내지 마, 뭐 이런 거. 그런 게 뭐였냐고요? 임금. 인사제도나. 그죠. 그죠. 교섭 자리에서 회사가 제일 많이 휘두르는 무기가요. 이건 인사권이야. 이건 경영권이야. 노조랑 협상 대상이 아니야. 이거거든요. 기술도 그 경영권에 속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조직적으로 막 대항해서 이걸 경영권의 영역에서 협상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진지하게 해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여전히 기술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고 노동자에게 대립적인 이런 위치에 있는 거죠. 이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게요. 또 하나 저는 이제 보면서 딱 든 생각이, 와, 아틀라스는 왜 덤블링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동작이 있어요. 요새는 춤도 추더라고요. 춤을 출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타이핑을 할 수도 있고 덤블링을 할 수도 있는데 덤블링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죠. 적어도 저보단 나은 것 같아요. 덤블링을.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동작을 얘도 이만큼 잘하고 그것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이런 거. 근데 공장에서는 덤블링을 안 하잖아요.
덤블링해서 뭐 만들어요? 예? 근데 그거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면서 덤블링을 시켜. 와, 왜 그랬을까? 저는 이제 주총 시즌과 관련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뭔가 있어 보이고 실제로 와,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주주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예? 주식을 샀죠, 현대차. 예,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목적의 쇼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정말 생산 현장을 위한 그런 몸짓은 아니거든요. 생산 현장에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와, 나무를 다듬을 수 있는 로봇이 나오면 인정.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예. 혹은 화장실 변기를 청소할 수 있는 로봇 인정. 그런 거 개발하면 진짜 인정해준다. 뭐 이런 거. 근데 정작 그런 거는 나오지 않아요. 예, 덤블링 하는 애들은 많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타이핑을 하고 뭔가를 조립하고 이런 로봇이 나온다 한들 그냥 지금과 같은 똑같은 설비에 사람만 그 로봇으로 쏙 바꾸면 될까요? 어떤 기술이든 그렇게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아까 기술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기술만 들어오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상호작용하는 거죠. 예.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생산 설비도 좀 바뀌어야 되고 사람의 움직임이나 동선도 좀 바뀌어야 되고 뭐 공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과정이 어때야 될까? 얼마 전에 모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그 AGV라고 있거든요. 오토 네. 그 부품을 자동으로 운반해주는 자율주행 운반차예요. 그거를 회사에서 도입하겠다고 회사에서 열라 이제 AI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막 엄청 개발을 했어요. 근데 노조에서 이거 안 된다고, 현장에 안 맞다고 막 그랬는데도 도입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안 맞아요. 노동자들과 동선이 꼬여서 충돌하고 이런. 그러니까 기술은 전문가들이 개발해서 딱 집어넣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도입하는데 필요한 거는 기계에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 있는 로봇 기계 요것도 있지만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지금 아틀라스의 현재 기술이 배터리가 한 너댓 시간 간대요. 하루 8시간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여주죠. 그냥 덤블링 하나로 끝난 거죠,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두 번째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인공지능과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인공지능이 내가 일하는 곳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것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냥 알고리즘이랑 데이터 있으면 끝나는 것처럼 마치 지속 가능한 어떤 미래 먹거리인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실제로는 정말 한 땀 한 땀 정말 지능적이지 않아요. 네.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사람의 노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원을 추출하고 파괴하고 에너지를 쓰고 뭐 등등 이렇죠. 실제로 한번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광물이죠. 반도체 만들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 광물 채굴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에 주석이 많은 섬이에요. 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있는데, 네, 방카라는 섬인데 거기서 주석 추출 채굴하는데요. 아동 노동 굉장히 많고요. 네. 노동자들은 이렇게 얼굴이 왜 이런 줄 아세요? 여기 물속에 들어가서 일합니다. 요 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주석이 있는 곳에 쭉 꽂고 그다음에 주석을 채굴해야 되니까 막 파헤쳐요. 그러면 순도가 높지 않아요. 거기 막 이런 이제 흙더미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주석인 겁니다. 그래서 막 파헤친 다음에 파이프 같은 걸 쫙 꽂아가지고
노동자가 그걸 이렇게 해서 예, 파이프 입까지 들어오면 안 되고 입까지 들어오기 직전에 딱 숨을 멈추고 그거를 뽑아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한대요. 예, 죽거나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이런 노동으로 주로 남반구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소송에 걸리기도 하고요. 중국의 히토류 광산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너무 정말 안전이나 노동권 개념이 아예 없어요, 거의. 이런 이제 반군이나 무장 세력의 돈줄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그 내몽골의 중국 내몽골의 히토류 광산에서 이제 히토류를 캐고 나면 이것도 순도가 높지 않아요. 거의 한 뭐 이렇게 100kg 캐면 그 중에 1kg가 될까 말까예요. 뭐 1kg가 뭐야? 한 100g 될까? 그래서 이제 그 재련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황산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그런 독성 물질로 이루어진 이런 거대한 호수가 생겼어요. 여기 끝까지 안 보여가지고 좀 아쉬운데. 그리고 이거는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미국의 실버피크라는 데가 있어요. 그 빅테크 기업들 많은 데가 어디죠?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에서 조금 더 몇 시간 차를 타고 가면 있는데 리튬을 채굴 한 리튬 광산입니다. 여기가. 이거 다 캐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황무지로 버려집니다. 여기 미국에 그런 동네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지구 자원을 엄청나게 추출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데이터 센터는 전기 싸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엄청나게. 요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XAI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굴뚝 있잖아요. 여기에 천연가스 태워서 나오는 가스터빈에서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건데 이거 불법입니다. 이렇게 가스터빈 설치해서 방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몰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게 이제 낮에 찍은 사진이고요. 데이터 센터는 또 물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뭐 챗GPT에 한번 질문하면은 생수 한 통 먹는다고. 그게 지금 이제 기술이 조금 나아져서 뭐 한 4분의 3통 먹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면 식혀야 되잖아요. 깨끗한 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모든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 물을 두고 지금 경쟁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용인 반도체 산단 만든다 그러잖아요. 뭐 새만금에 뭘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야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드웨어. 데이터는 어떻게 만드나. 데이터 입력 노동자들, 데이터 라벨러라 그러죠. 굉장히 열악하게 일하고 있는 거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엔트로피 아시죠? 클로드라는 챗봇, AI 챗봇. 클로드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책을 200만 권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거 제본된 거 전부 다 잘라내고 낱장으로 전부 다 스캔하고 바로 버렸습니다. 이 무슨 미친 짓입니까? 이게 저작권 문제이기도 하고 이 스캔 누가 다 했겠어요? 노동자들이 다 손으로 했습니다. 이런 노동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쓰레기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정말 사람은 이제 공부하지 않고 AI가 가르쳐주고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입력한 데이터가 오류가 나거나 데이터 품질을 높여야 되니까 데이터 청소를 합니다. 이 시간당 $2 미만으로 케냐 노동자들을 멀리 이제 남반구의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들을 이렇게 착취해서 하는 거죠. 소비자들도 일을 합니다. 앱테크 많이 하시나요? 내가 이제 막 광고 보고 뭐 이렇게 걸음 걷고 하면은 왜 돈을 주겠어요?
괜히 주겠어요? 그게 다 데이터로. 예. 내가 걸어가는데 위치 정보 줘야 내 걸음수 셀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해보셨어요? 로봇이 되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나 사람인데 왜 사람인 걸 확인시켜야 돼? 자꾸 신호등을 찍으세요. 띡띡띡띡띡띡띡 이런 거 시켜요. 예, 이거 다 데이터로 씁니다. 데이터 라벨링을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호등이 뭔지 신호등 아닌 게 뭔지를 구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AI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AI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만들어졌는데 이제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일자리 어떡하지 이거였죠.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AI는 일자리를 줄이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AI가 무엇을 줄입니까? AI는 일을 줄입니다. 물론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AI 때문에 오히려 일이 늘어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AI 개발의 논리가 그렇죠. 사람이 할 일을 기계로 대체해서 사람이 할 일을 줄여준다. 네, 이거잖아요. 근데 일이 줄어들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네? 노동자를 줄이겠죠.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니까요.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좀 더 편하게 일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일을 더 만들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 뭐. 근데 우리는 이 중에 이제 요것만이 선택지로 놓여 있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꼭 그래야 할까? 왜 이것만이 이렇게 유일한 선택지인 것처럼 얘기할까? 그것도 사실은 이런 기술 변화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지 혹은 어떤 기술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이윤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결정권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걸 중심으로 또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예전에 1991년에 실제로 대법원 판례로 나왔던 거예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정리해고 요건이 있습니다. 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도산할 것 같을 때, 이럴 때는 정리해고를 합법이라고 인정해줘요. 근데 내가 좀 경영 합리화를 해야 되고 하니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공정도 좀 바꾸고 설비도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인건비도 좀 줄여보자. 이렇게 해서 경영 합리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정리해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조활동 유경험자. 네. 그럴 때는 정리해고 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정리해고 못합니다. 지금 근로기준법과 지금 정착된 판례상. 근데 그때는 이게 있었어요. 신기술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런 기술 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유로 반드시 도산을 회피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윤과 효율성, 수익성 기준의 합리성이잖아요. 합리성이 인정될 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정리해고를 인정해야 된다. 용인해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판례가 지금도 널리 인정된다. 미국이다. 어떨까요? AI 도입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노동자가 자신을 희생시켜서 기술을 확산시켜주는 이런 상황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제도가 있느냐, 제도적으로 어떻게 노동권이 보호되느냐, 이게 기술 도입에도 영향을 끼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 기술에 대한 대응력도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술 하나로 이제 AI 도입되니까 우린 죽었어. 내가 AI보다 덤블링을 못하는 것 같아. 나가야지 뭐 어떡해.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는 대세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일자리가 줄어들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을 뭐 기계로 대체하고 이런 거는 완전 자동화에 대한 환상을 기본에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00% 자동화까지는 아니어도 최대한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하는 것이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고 좋은 것이다.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노동하지 않는 게 편하고 좋은 거지. 그게 이상적인 거야 라는 생각도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완전 자동화가 가능합니까? 네, 저는 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100%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화를 하면 그 기계를 누가 유지보수하고 뭐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에서 기반합니다.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세상을 컴퓨터의 데이터로 세상만사, 심지어 사람의 감정까지도 컴퓨터의 데이터로 정보화할 수 있다라는 신화 같은 게 많이 생겼죠. 그거의 연속선상이기도 합니다. 그걸 실제로 그럴 수 있어. 사람의 뇌를 전부 다 뽑아가지고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저도 생각이 안 났는데 누가 알려줬어요. 이거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뇌를 컴퓨터 위에 복사해서 사후에 이거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기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기술이 그런 것도 못할 것 같아요? 뇌가 그렇게 발전하는데? 실제로 어떤 인류학자가 스티븐 호킹 박사를 따라다니면서 관찰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요 책에 이거는 굉장히 쉽고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있는데 이런 위대한 물리학자 호킹으로 활동한 것은 그의 뇌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간호사, 비서, 엔지니어, 지도학생 등등등등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었다. 단순히 그냥 호킹이 생각하고 그걸 지시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 아이디어도 같이 생겨나고 발전하고 확산하고 이런 거를 같이 했다는 거죠. 이 뇌 안에 머물렀던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속에서 같이 활동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노동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굉장히 총체적이고 집합적인 이런 과정이죠. 노동자가 정신 빼놓고 가서 일합니까? 어떤 경우는 그게 오히려 편하겠다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공장에서 이렇게 회로판에 꽂는 걸 했었거든요. 와, 그걸 하루 8시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려니까 아우 정말. 근데 어쨌든 그래도 사람이 여기에는 저항 들어가고 여기에는 코일 들어가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뇌를 빼놓고 정신을 빼놓고 할 수 있는 노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완전 자동화의 환상이 벌어지는가? 실제로 AI가 도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기술은, 모든 자동화는 분업화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이 집합적인, 총체적인 이런 노동인데 그 노동 전체를 기계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잘게 쪼개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잘게 쪼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계가 할 수 있어. 나머지는 사람이 하고, 혹은 이 사람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식으로 노동 과정이 재편이 되죠. 분업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동화 혹은 기계의 도입은 그런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일을 나누느냐? 우리는 기술을 발전시키면 특히 AI 자동화 기술은 힘든 일은 기계가 하고 위험한 일 기계가 하고 사람은 좀 편하고 안전한 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기계가 열심히 일하고 사람은 그거 뒤치다꺼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렇죠. 분업화는 아담 스미스
들어보셨죠? 아담 스미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보이지 않는 손? 네. 혹시 국부론, 아담 스미스 국부론 읽어보셨어요? 네. 여기 나오는 얘기라고, 국부론 얘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 시장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국부론을 읽었어요. 아, 읽었네, 참. 네. 근데 진짜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여기 그 구석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막 근대 경제학의 뿌리로 삼고 이랬는지. 이 국부론의 초반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핀을 만드는 공장을 방문을 해요. 근데 그 예전에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철을 쫙 이렇게 뽑아내고 자르고 머리 만들고 뾰족하게 하고 이거를 한 사람이 다 했어요. 그 사람이 하루에 한두 개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18개의 공정으로 나눠가지고 18사람이 했겠죠. 아니면 한 사람이 2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더니 하루에 4,800개를 만들었대요. 전부 합쳐서 4,800개가 아니라 한 사람이 4,800개. 4,800배가 늘어버린 거죠. 생산성이. 그러니까 분업화가 가져오는 효과는 엄청납니다. 네. 분업화는 때때로 이렇게 굉장히 생산성을 높이지만 사람을 또 그 일 안에 가두기도 하죠. 네, 이게 대표적인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에서 이 사람이 계속 쪼이기만 하다 보니까 컨베이어 벨트 리듬에 따라서 이렇게 톱니까지 이렇게 끌려 들어가고. 최근에 AI 도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게 대표적인 게 콜센터입니다. 콜센터 상담사들이 상담사 트렌드, 이게 이제 콜센터 운영 관리자들, 사용자들한테 조사한 거예요. 최근 1년 내 귀사 컨택센터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다고 생각하는 상담사 트렌드를 최대 2개 선택해 주세요 했더니 상담사의 복잡한 문의 처리가 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AI 도입하고 막 자동화 했는데 상담사는 복잡한 문의가 더 늘어. 왜? 단순한 문의는 챗봇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콜센터 전화 한번 해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전화할 때? 말귀도 못 알아먹고 돼지고. 아, 그죠. 네, 챗봇이나 아니면 ARS 나오죠. 나는 사람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막 몇십 분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랑 통화가 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반가워. 해결 못했던 걸 한꺼번에 다 해결해야 돼, 막. 네. 그래서 일단 상담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짜증이 나 있대요.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되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감정 노동을 많이 해야 되고 통화 된 김에 막 여러 개를 해야 되니까 통화 시간이 길어져요. 근데 문제는 그 콜센터의 실적 기준 중에 중요하게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콜수입니다. 하루에 몇 콜, 전화 통화 몇 번 하느냐. 예전에 이제 하루에 60콜을 했어야 되는데 AI 도입되고 이 한 통화가 길어졌는데도 60콜 그대로면 어떻겠습니까? 실적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엄청나게 노동 강도가 높아집니다. 네. 소진감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진 사퇴를 해요. 막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인력 감축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좀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 막 이렇게 자동으로 전화 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 자동화 하니까 거기 남는 인력을 인바운드로 옮겨요. 그러면 전화 들어오는 건 대부분 뭡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전화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감정 노동 심해집니다. 어려운 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힘들어서 나가. 이런 AI가 도입되면서 일단 기계와 사람 간의 분업, 그리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간의 분업, 이게 달라지죠. 그 과정에서 내가 사람 자를 거야 하지 않아도 사람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혹은 그만두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평가 기준을 낮춰요. 아, 우리 콜수가 좀 늘었어. 아, 콜 시간이 늘었으니까 하루에 40콜만 받는 걸로 하자. 그리고 통화가 길어졌으니까 한 통화 하고 나면 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중간중간에 좀 많이 두자. 이러면 어떨까요? 그 효과가 확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술이 들어왔을 때 어떤 기술을 도입할 거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기술이 도입됐을 때
그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작업장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분업화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이거 키오스크를 자동화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알바 노동자가 하던 걸 내가 해. 그게 왜 새로운 자동화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콜센터 얘기했고, 저는 이제 마트 가면 예전에 셀프 계산대 많이 생겼잖아요. 셀프 계산대 내가 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원래 그 계산해 주시는 마트 노동자들이 계산만 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가져갔는데 나 5만 원어치 살려고 그랬는데 넘어버렸네? 이거 하나 빼 하면은 그거 빼서 딴 노동자들한테 전달해서 갖다 놓고, 그리고 뭐 쿠폰 필요해 이런 거 안내해주고, 그리고 무슨 이렇게 훔쳐가지 말라고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보안택 같은 거. 그것도 떼주고. 근데 그거 이제 막 내가 이렇게 바코드 찍다가, 저기요! 이거 좀 떼주세요! 막. 또 1+1인데 그거 계산 안 돼. 그러면 저기요!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안 가보셨나? 그러니까 그 정말 단순한 계산 노동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분들의 노동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었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이 사람은 계산하는 사람이야. 계산 업무만 띡 옮겨 기계로.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노동은 소비자가 하거나 다른 노동자가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시간이 좀 길어서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거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AI가 방정식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식을 수립 그 알고리즘이 식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 이쪽 데이터 넣었더니 이쪽 데이터가 많이 나왔어. 식이 뭘지 추측해봐. 이거거든요, AI가. 그러니까 방정식을 얘가 추측해서 데이터를 내놓는 거기 때문에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송해요. 이게 위치가 잘못됐구나. 다른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자동화, 완전 자동화를 위해서 막 경쟁이 벌어지면서 또 나오는 효과는 자동화 되니까 사람 노동이 필요 없네? 실제로는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가려집니다. 인간 노동의 비가시화가 벌어지는 거죠. 이런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AI는 이런 노동을 통해서 굴러가거든요. 가서 통신선 연결하고 매뉴얼 들어가고 옥상 올라가고 전봇대 매달리고 이런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잘 보이지 않죠. 좀 더 충격적인 사례를 알려드릴까요? 이거 언론에 나와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존에서 운영하던 슈퍼가 있었어요. 지금도 운영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인 매장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노동자 전부 빼고 심지어 물건을 사서 걸어 나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이런 매장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거 접었어요. 왜 접었을까요? 네. 얘가 스포네, 제목이. 실제로는 AI가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진짜로 하나하나 전부 다 CCTV로 찍힌 거 들여다보면서 인도 노동자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짓을 왜 하죠?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기사 제목에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도지능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정보기술, 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가까이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아까 케냐 노동자, 인도 노동자 이런 식으로 멀리 있는 노동자들을 비가시화하면서 헐값에 부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뭔가 자동화를 해야 투자도 받고 우리가 기술을 선점하는 것 같고 막 이 빅테크들의 경쟁이죠. 비가시화, 노동의 비가시화는 노동권의 비가시화로 연결이 되죠. 스크린도어 안전을 위해서 만든 자동장치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구의역에서 이 안전을 위해서 자동화한 스크린도어에 노동자가 죽어요. 이렇게
사람들, 소비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또 하나, 분업화에 이어서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 또 생산성이 높여지고 내가 그거를 이용하고 이거보다 사용자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거는 원격화입니다. 관제화. 공항에서 관제탑에서 이렇게 쫙 보고 있잖아요. 사용자가 쫙 다 볼 수 있는 거죠. 노동자들의 데이터가 전부 다 집중되고 회사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전부 다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을 현장 노동자에게서 뺏어서 집중화하고 원격으로 그걸 보면서 조정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져오는 효과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큽니다. 이제 이 철도 지하철 1인 승무제 혹은 무인 승무제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항상 회사 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자동화 다 됐다, 운행하는 거. 그냥 이렇게 모니터로 보면서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날의 습도, 온도, 그 다음에 플랫폼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변수가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화 설비, 이 원격으로 보고 있는 사람과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서로 적절히 반응해줘야 안전하게 운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모니터의 습도가 감지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이 원격화 자동화 정보에 집중하는 노동 통제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알고리즘 관리라 그러거든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알고리즘으로 의사결정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인사 분야와 노무 분야입니다. 인사 노무. 경영권 영역에 있으니까 교섭 대상도 아니라는 그 분야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런 채용 평가, 상벌, 승진, 해고 이런 것들, 인사 문제. 그다음에 업무 배정, 작업 지시, 모니터링, 노동시간, 임금 계산 등등 노무 관리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거는 좀 이따 또 얘기할 거고요. 일감 배분도 하고 정예고 대상도 AI가 실제로 구글에서 AI가 결정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저항을 하고 성과 평가도 AI가 하고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공정할 것 같죠? 라고 질문하면 또 네, 아니니까 질문하겠지. 네. 또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문제인데 그거 거의 그대로 그 모델을 따온 게 쿠팡이거든요, 사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노무 관리 방식도 그렇고. 아마존 소유 슈퍼마켓 체인홀 푸드마켓에서는 인터랙티브 히트맵이라는 시각화 도구. 시각화 도구가 뭐예요? 다 본다는 얘기죠.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직원 충성도, 이직률, 인종 등의 기준에 따라서 노동조합 관련 위험 점수를 다 매겼습니다. 텔레퍼포먼스라는 다국적 콜센터 운영 기업이 있어요. 여기서는 다 재택근무하거든요. 여기 상담사들은. 특수액행과 AI를 가지고 책상 정리 상태, 근무 중에 자리 뜨는지 식사하는지 주변 사물 뭐 있는지 책상 정리 잘 했는지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8세 미만 자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심지어 회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는데 동의해야 되고 막 이런 걸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타이트한 전자감시가 훨씬 고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노동자들은 이게 알고리즘이 어떻게 짜여가지고 내 어떤 정보가 들어가서 얘가 의사결정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회사도 모른다 그래요. 야, 우리는 KT가 개발해 놓은 기술 갖다 그냥 썼을 뿐이야. 막 이래요. 참여할 권리도 없습니다. 노조할 권리도 후퇴해요. 왜? 회사가 뭘 설명을 해줘야 교섭을 하죠. 인사평가 이거 너무 문제야. 평가제도 바꿔야 돼. 근데 회사는 AI가 자동으로 잘 하는데, 공정하게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존엄할 권리,
내 일에 대한 자율성,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이 박탈되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런 의사결정이 원격화되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관리되면 플랫폼 노동, 조직의 외부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고용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AI가 공정하고 정확할 거라는 확신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물신성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외국 사례 하나, 한국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영국에서 이런 베이츠 씨와 우체국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어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예전에 일본에서 개발한 호라이즌이라는 자동화된 회계 시스템이 있어요. AI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네, 회계 시스템이 있는데 오류가 계속 났는데 현장에서 계속 보고가 올라오는데 무시해요. 너네가 실수했겠지. 너네가 뭐 훔쳐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실수나 범죄를 의심하지 이 시스템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엄청 큰 사고가 터집니다. 실제보다 훨씬 적게 수입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회계부정이다, 절도다 의심해가지고 막 고발 들어가고 막 징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10몇 년 동안 이어집니다.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700명 이상이 투옥되거나 파산해요. 자기 돈으로 메꾸고 막 이러느라고. 그리고 13명이 자살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시스템을 맹신한다고 해도. 근데 우리나라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여기도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집배 부하량 시스템이라는 게 2017년도에 개발이 됐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부터 한 2020년까지 하루 1년에 10대 명씩 집배 노동자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과로사, 교통사고, 막 자다가 돌연사, 자살. 이렇게. 노조에서는 이 집배 부하량 시스템 말도 안 된다. 폐기해라. 요구를 했어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체국 집배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초 단위로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그 로비 딱 들어가서 우편함까지 걸어가는데 3초, 우편함에 한 칸 한 칸 넣는데 각각 2초씩 뭐 이런 식으로. 네. 정말 말도 안 되죠, 이게. 아까 그 모던 타임즈에서 봤던 버전의 21세기 버전인 거죠. 계속 요구했는데 제가 그때 국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다룰 기회가 있었어요. 우정사업본부 이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개발한 거냐? 말도 안 된다. 알고리즘을 공개하든지 아니면 폐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 우정사업본부 담당자 얘기가 이거였어요. 매우 똑똑한 박사님들이 개발한 거예요. 이게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거였거든요. 이게 틀릴 리가 없어요. 이 인천이 좀 인력이 부족하고 저기 어디였지? 광주인가? 호남 지역이 인력이 좀 많은데 이거를 저희가 조정하려고 그랬는데 노조가 반대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맹신하고 노동조합, 노동자, 사람은 불신하는 이런 상황이었죠.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폐기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흔해요. 이런 사례가. 아까 얘기했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편견, 혐오, 차별이 담기거든요. 아까 맨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회가 반영된다, 기술에. 이 사회가 추악함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잔인함도 있는데 어떻게 아름다움만 뽑아내겠습니까? 이 사회에 있는 데이터들을 먹였는데. 아까 여자만 탈락했던 것이 이 아마존에서 심지어 문제를 확인하고 한번 시스템을 수정을 했어요. 알고리즘을.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결국 폐기했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그 입사한 사람들의 자료를 먹인 거예요. 데이터를. 남성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 이제 AI로 안면 인식을 딱 해가지고 범죄자를 이렇게 골라내는. 근데 흑인들이 더 이 인식 오류로 잡혀가는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염만 닮았는데 여기 지금 이제 그 뭐죠? CCTV나 이런 데 찍힌 여기랑 수염만 닮았는데 잡혀가고
여기 신문 읽는 사람을 그려줘 했더니 세 그림의 공통점 뭔가요? 백인 남성. 심지어 여기 까만 고양이 있잖아요. 치즈 고양이. 얘네 닮은 사람을 그려줘 했는데 얘를 흑인으로 그릴 법도 하잖아요. 근데 까만 옷 입은 백인을 그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세상에 이 편견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시간이 이런 게 AI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술사에서 또 이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뉴욕인가 그 밑에 있는 롱아일랜드 주가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해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었고 뭐 이렇게 인종과 소득에 관계없이 굉장히 많이 가서 놀던 해변인데 어느 순간 보니 백인들만 있어요. 누구도 흑인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보니 여기가 이제 쭉 가면은 그 해변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고가도로를 만들면서 굴다리가 생겼죠. 이 굴다리가 높이가 낮았던 겁니다. 버스가 못 지나가요. 자가용이 있는 사람만 지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누가 이거 높이 그런 것도 생각 못하고 이런 걸죠. 우연이 아니라요.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당시 여기 그렇게 지어진 거 점 찍은 게 이거예요, 다. 이 도시 전체가 그랬습니다. 이 로버트 모제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였고 1950년대, 60년대 나중에 국토부 장관까지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백인 남성들은 다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대중교통을 탄 저소득층, 유색인종이 도시를 함부로 이렇게 활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기술을 설계한 거죠. 이렇게 기술은 굉장히 그 자체로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그 사회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노숙방지 의자들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심지어 여기는 충전도 할 수 있지만 노숙인들이 못 자게 만든 의자들인 거예요. 여기 다. 어떤 그림 보면 이런 의자 앞에 여기에 노숙인이 누워있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이거 KT에서 예전에 광고했던 건데 청각장애인입니다. 근데 가족들이 이분이 이제 구호를 할 수가 없는데 가족들이 이분의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요. AI로 그래서 재현했습니다. 사람을 향하는 따뜻한 기술. 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순간을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잘 안 보이는데 어려서 첫 걸음마를 떼던 모습이 선선한데 장애를 얻게 되셨어요. 사고로. 그래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의족을 개발을 해서 이분한테 주고 두 번째 걸음마를 가족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사람들이 정말 감동이네요. 울컥 뭐 이런 반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왜 농인이 음성 언어로 말해야 되냐? 왜 청인이 수어를 배울 생각은 안 하냐? 왜 음성 언어만이 정상적인 거고 그렇게 해야만 기술이 유용하게 쓰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장애에 대한 시각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런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환경에 따라서는 그게 노동자를 종속시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동화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 기술이 적용되는 아까 콜센터 평가 기준처럼 노사관계가 어떤지 평가 보상 체계가 어떤지 교육훈련, 숙련 정도 등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이 기술을 그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지 어떤 기술이 들어가면 무조건 좋아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콜센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감정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해외에 엄청나게 많이 추진이 되고 도입이 돼요. 전화하면 저 같은 사람이 전화하면 고객님 지금 분노 상태입니다. 뭐 이런 거를 상담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사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담사는 좋다고 반응을 해요. 어떤 상담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좋다고 하는 데는 보통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담사예요. 어떤 부당한 일에 대해서 노조가 적당히 잘 막아주고, 그리고 내가 AI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내 평가에 영향이 없고, 뭐 이런 곳에서는 내가 미처 캐치 못했는데 요금 정도 뭐를 빠뜨렸는데 얘가 알려줬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힘이 대응력이 없는 곳에서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특히 이런 거. 일본에서 도입된 어떤 이제 AI는 고객 감정 상태를 11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분노 상태면 빨간불이 들어오게 해주고, 분노 상태니까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멘트를 날리십시오, 뭐 이런 걸 해주는 거죠. 이런 감정 노동을 시키는데 AI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만약에 내 임금이 깎여, 이러면 당연히 장난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숙련을 도와주는 역량 강화 수단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엄청나게 종속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다 검토하면서 OECD에서 이런 초래할 수 있는 위험들을 10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공유해서 보시고요. 근데 이런 위험에 대응을 못하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권의 영역에서 교섭과 투쟁의 의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23년 헐리우드 노동자들, 감독노조, 작가노조, 배우노조들의 투쟁이었죠. AI는 감독이 아니고 작가가 아니고 배우가 아니야. 그래서 AI로 쓴 시나리오는 저작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다가 내가 각색을 하든 찜쪄 먹든 새로 쓰든 나는 원작자야. 각색가가 아니라. 이런 거를 단체협약에 명시합니다. 배우도 내 얼굴을 모사해서 어디 쓰려면 그걸 모사할 때 내가 연기를 해야 되면 내가 그 실제로 작품에 들어가서 연기할 때랑 똑같은 보상을 해줘야 돼. 임금을 줘야 돼. 그리고 심지어 그 노동이 다 끝나고 만들어진 상태에서도 그걸 쓸 때마다 내 동의를 받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임금성의 보상을 해줘야 돼. 이런 걸 맺습니다. 근데 이걸 듣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우리도 AI 들어오면 우리 노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콜센터에서 우리 목소리가 지금 데이터로 들어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자. 데이터 수당 이런 걸 요구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근데 저는 그동안 임금과 고용과 복지 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대응해왔던 방식이 이거이고 그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집값이 올라. 그 집값을 잡기 위한 사회운동에서 싹 빠져나와가지고 노조 있는 데만 집값 올랐으니까 임금 올려. 사교육이 막 번창해. 심지어 사교육비 필요하니까 임금 올려. 무슨 문제 생기면 또 임금 올려. 이렇게 대응하는 게 타당할까? 오히려 그 문제로부터 회피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그 배우노조는요. 내가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나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어떤 장면에 들어가는 걸 몇 시간에 걸쳐서 어떤 방식으로 찍어서 그 복제본을 만들 거니까 여기에 동의해? 라고 묻고 내가 동의해야 그걸 합니다. 근데 우리 콜센터 노동자들이 오늘은 동의하고요. 오늘 오후 3시부터 통화하는 거는 동의 못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다? 데이터 수당을 받는다? 그 순간 동의한 게 되는 거죠. 데이터에 대한 자기 권리나 결정권을 회사에 넘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보상 이전에 먼저 권리의 문제를 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연계하지 않은 내용을 생성할 경우에도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엄청 많아요. 심지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대리인, 여기서 대리인은 노조 또는 가족입니다. 네, 유가족. 내가 내 복지법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근데 그걸 쓸지 말지를 나중에 노동조합이나 가족에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일단 결정권이 본인한테 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배경에는요. 우리나라 방송 스태프 노조, 방송 작가 노조 정말 교섭도 못하고 있거든요. 단체협약 꿈도 못 꾸는 이런 상태인데 여기는 작가조합이 작가 노조입니다. 작가조합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있어요. 임금 보수에 대한 것만 해도 최저임금부터 뭐 대기 시간이 어떻고 고용기간 연장할 때 어떻게 하고 계약기간 내 납품 못하면 어떻게 하고 팀 작업할 때 어떻게 하고 기타 등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여기 단협이 한 700페이지 돼요. 그런 권리들을 약 100년에 걸쳐서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 권리에 대한 인식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이 도입됐을 때도 권리, 인권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권리가 없으니까 기술도 속수문책 당해. 오히려 이제 그런 AI 기술을 계기로 해서 기술과 우리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유나이트 히어 이름도 멋지지 않아요? 노조 이름이에요. 여기서 단결하라. 유나이트라는 노조와 히어라는 노조가 통합됐는데 여기 이제 봉제 섬유 노동자들이랑 호텔 카지노 뭐 외식업 라스베가스에 많이 있죠. 이 노동자들이. 이분들이 이제 AI를 연구를 했어요. 호텔에서 메이드라고 하죠. 방을 이제 정돈하고 청소해 주시는 분들. 노동자들의 업무 지시를 AI로 했거든요. 여기 체크아웃 했으니까 여기 가서 청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업무 지시가 진짜 엉망이다. 노조가 막 얘기를 했는데도 회사가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의 연구진들이랑 같이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두 층을 하려면 여기 쭉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쭉 청소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AI가 막 여기 갔다가 저기 막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조사해서 데이터화해서 그걸 가지고 교섭을 해서 이거 할 때 설계할 때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얘가 시키는 거에 대해서 따를지 말지 노동자의 재량권을 보장해라. 나의 어떤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는지 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라. 등등 이런 거를 단체협약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2023년에 파업 95% 찬성률로 파업 결의를 했는데 파업 들어가기 전에 타결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요. 일자리 문제도 있고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한계가 있긴 합니다. 여기는 근데 원래부터 고용 해고나 이런 게 좀 자유로운 편이어가지고 미국 사회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거 AI에 대해서 협상하는 노동조합 대부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콜센터 노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AI 도입된지도 몰랐대요. 어느 날 갑자기 SK 전화를 썼었는데 KT 전화로 쫙 깔리더니 그 다음에 이상한 게 생겼대요. 내가 말하는 게 막 텍스트로 실시간으로 쭉 나오고 막 이런 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모르게 그냥 막 해버리죠. 근데 이런 걸 단협으로 맺는 겁니다. 언론노조도 그렇습니까? 약 40여 개 언론사에 지금 미국에만 AI 단협이 체결이 되어 있고요. 일자리나 콘텐츠 제작에는 AI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사람이 개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의사결정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유령 노동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런 노동자들도 투쟁을 하고 통신노조에서도 관련해서 워크숍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열심히 합니다. 라이더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스페인에서는 라이더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정부랑 노동조합이랑 교섭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뉴스는 싸구려 기성복이 아니야 라는 이제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도 노동조합에서 하고 그리고 이거는 프랑스어라서 잘 뭐 그런데 노동조합이 주도해서 공공부문 그다음에 사용자 단체 다 불러가지고 18개월 동안 논의를 해서
AI와 관련해서 단체 협약할 때는 요렇게 해. 이런 거 다뤄야 돼. 이거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것도 나중에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섭권을 확보하고 운영 과정에서 예를 들면 노사 공동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고용 보장을 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재작년이군요, 벌써. 재작년에 콜센터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물론 주지사가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발효는 안 됐는데 그 콜센터법이 뭐냐면 공공부문 콜센터는 AI를 도입할 때 상담사를 대체하는 AI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지원하는 것만 도입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실제로 입법이 될 수 있다니까요. 주지사가 거부권 행사하면서도 거부권 행사하면 이제 무슨 의견을 달아서 되돌렸잖아요, 의회로. 거기 달린 의견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법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시기상조다. 우리가 이런 정책적 대비를 하고 있으니 이걸 통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보자. 뭐 요 정도. 물론 이제 하기 싫다는 얘기를 돌려서 한 거지만 적어도 대놓고 얘기는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사회가. 캘리포니아가 실리콘밸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는 AI 안전법이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거는 최종 발효까지 돼 있는 상태인데 뭐냐면 개발업체에서 이 AI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개발 단계에서 이거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사고 위험이 있을 때 그거를 해당 관청에 즉시 신고하거나 뭐 이런 몇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장 많은 건 채용 과정에서 AI 사용하면 그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편향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데이터 관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 추적하지 마라. 5인 이상 집단 단위로만 데이터를 수집해라. 자동화하고 싶더라도 이런 수집된 정보를 노동자 평가에 사용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있고요. 단절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금지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또 하나 있었는데. 노조가 AI에 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는 법으로 돼 있어요. 독일에. 이제 기업헌장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노사협의회 같은 거죠. 거기에 노동자위원회. 여기가 AI에 대해서 협상할 때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회사가 된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죠. 어떻게 AI 개발을 열심히 해가지고 기술력을 발전시킬 거냐. 여기에 지금 온통 초점이 가 있죠. 유럽연합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인공지능법이 시행이 됐죠. 이게 시행이 됐는데. 네. AI 액트 인공지능법. 여기는 일단 수용할 수 없는 위험. AI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눠요.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건 이거는 아예 못 쓰는 AI. 그 다음에 고위험 AI, 제한적 위험 AI, 최소 위험 AI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은 이거는 아예 개발이 금지돼 있고요. 사용을 못하는 거고 고위험 AI는 이걸 사용을 할 수는 있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최종 결정을 자동화하면 안 되고 인간이 해야 되고 인간이 어떤 통제를 해야 되고 정보를 뭘 제공해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거기 범위가 이겁니다. 교육, 직업훈련기관 선정, 지원 결정, 교육생 및 훈련생 평가, 결혼 공고, 지원서 선별, 후보자 평가, 승진, 작업 할당, 기타 등등. 인사노무 분야가 폭넓게. 이거는 이 분야는 AI 함부로 쓰지 마.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금지되는 AI에는 이런 이제 사람들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체 인식을 분류하거나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 거, CCTV 얼굴 인식, 교육기관에서 감정 추론 이런 거는 아예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본법 있는 거 아시죠?
있습니다. 많이 몰라요. 작년에 나름 시끄러웠다고 생각했는데 디지털 정의 네트워크가 잘못했네. 이렇게 모르는 걸 보면. 올해 1월 2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고위험 아니고 고영향 인공지능이라고 돼 있고요. 노동 분야에서는 채용 요구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규제 대상. 이거 말고는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규제도 별로 없어요. 채용도 심지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KT에서 개발한 거 갖다가 내가 새로운 상품을 서비스를 소비자들한테 제공하지 않고 회사 내에서만 쓴다? 규제 안 받습니다. 너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용인할 수 없는 AI, 아까 유럽에서 수용할 수 없는 AI, 요거는 아예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지되는 분야가 없는 거죠. 네, 이런 건데요.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노동자들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사실 민주노총이 성명서를 내긴 했습니다만 별로 뭘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고, 네,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자료로 보시면 IL,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나 이런 데서는 이미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노동조합이 이런 거 해야 돼. 빨리 교육하고 너네. 교섭 대상으로 이런 거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막 권고를 했단 말이죠. 노동조합의 정책에 이런 거 이렇게 포함돼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못 했어요. 근데 이제 AI를 계기로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이런 논의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설계가 사회 제도를 설계하고 권력 관계를 재편하고, 그래서 뭘 자동화할 거냐,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일 수 있구나. 어떤 이걸 누가 통제할 건가의 문제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노조법 2, 3조 개정되고 나서 노조법 시행령으로 사실상 하청이 막 교섭을 막 함부로 못하도록 만들고 이러니까 막 투쟁을 했잖아요. 저는 그거 못지않게 AI가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법에 대해서는 국회 앞에 막 들어가가지고 엄청 싸우고 이러는데 기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이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요.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그런 생각 혹시 하시나요? 저 횡단보도는 왜 38초만 켜줄까? 제가 예전에 다리 다쳐가지고 목발 짚고 나니까 그게 엄청 무섭더라고요. 와, 장애인들은 매일 이런 기분으로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거 켜진 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행, 신호 켜졌네? 하고 딱 들어서는 데까지 7초. 그리고 한 1초에 1m씩 간다고 치고 그 거리만큼을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근데 누구나 1초에 1m씩 가진 않잖아요. 이걸 누구의 기술로 누가 설계했을까? 누굴 기준으로?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라 제서노프라고 이제 테크놀로지의 정치, 이것도 책을 제가 강추하는 책이긴 하지만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서론과 결론 부분만 읽어도 돼요, 이건. 중간에 어려워가지고. 기술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인간의 권리를 되찾으려면 기술이 어떻게 시스템에 위임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입법과 기술 설계는 모두 위임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입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지만 기술 시스템에 권력을 넘겨주는 것에 우리가 너무 관대하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AI 발전했으니까 어떻게 적응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살 거니까 AI는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노동할 거니까 어떤 AI 하고,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보자. 소방관이 안전해야 되니까 자동화 로봇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전에 인력도 확충해야 되고 휴식 시간도 충분해야 되고 훈련도 좀 더 잘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한 AI냐, 존엄한 삶과 노동을 위한 AI는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이제 공유하고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노동이 안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도
세상을 안전하고 이롭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루카스 항공 넘어가지 말자. 루카스 항공이라고 아시나요? 전투기 엔진 만들고 막 이런 콩코드 엔진 만드는 회사입니다. 1960년대 말에 구조조정 계열사부터 막 구조조정 꽝꽝꽝 들어와요. 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계열사 가서 농성도 같이 하고 막 투쟁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 너네가 우리 인력이 필요 없고 우리가 하는 일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우리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엔진을 만드는데 제트기 엔진을 만드는데 보일러 못 만들어? 왜 보일러가 없어서 얼어 죽어? 그래서 useful work, 소셜리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을 하자. 그걸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고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상상력이 발동해서 전투기 엔진을 만들던 기술이 풍력 발전을 만드는 기술로 변모합니다. 아, 우리는 기술에 대해서 이런 상상을 왜 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노동이 안전하고 나를 이롭게 하도록, 그리고 나의 노동이 세상을 이롭게 하도록 AI가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선에서 개발되고 그렇게 함부로 자원을 추출하지 않도록, 데이터가 그렇게 함부로 나에게서 저 사람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이런 좀 정의로운 전환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노동과 기후정의와 데이터 권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 좀 강하게 결합하고 같이 좀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